벌써 120년 전인데 이 주간지를 30만 명이 사봅니다. 제목은 나는 고발한다. 비극적인 사건에서 프랑스는 하나의 중요한 경험을 하죠. 아, 그렇구나. 함부로 누군가를 유죄라고 인정해서 의심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면 안 되는 것이구나. 제대로 된 국민의 자유와 인권과 이런 기본권들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가. 여기서부터 국민의 통제와 감시는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법치주의겠죠. 이것이 형성된 근대에 와서 형성된 원칙이 이겁니다. 증거가 없이는 함부로 유죄라고 판결하지 말아라. 법이라는 것은 그저 문서에 뭐라고 원칙이 써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국정원 직원들이 이 문서 하나를 얻는데 1,050만 원을 국민의 세금을 들였다는, 지금까지 벌어졌던 것에서 법치주의와 완전히 어긋나는 추측에 근거한, 탈북자니까 뭔가 위험한 일을 했을 수 있어 하는 편견에 근거한 내란음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12년 판결이 났습니다. 드레피스의 12년, 솔로몬 노섭의 12년, 그리고 이제는 12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파괴고 법치주의의 몰락이니까요. 그 내란음모 사건에서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린 근거를 제가 크게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판결문은 매우 긴데요. 두 가지의 근거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7명인가요? 7명을 구속을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으로부터 이른바 이적 표현물이 발견됐다. 그 사람 책장에 또는 그 사람의 USB에 또는 그 사람의 아주 고리짝 시절, 요즘은 읽을 수도 없는 이 플로피 디스크에 전혀 읽을 수가 없죠. 예. 그 옛날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문서들에 보니까 거기에는 김일성, 김정일이 우리의 수령이라는 얘기가 있더라. 그런 글이 있더라. 그런 어떤 북한의 문서들이 담겨져 있더라. 그리고 이른바 제가 정확히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인가? 근데 무슨 혁명으로 끝나는 뭘 주장하는 게 있더라. 수령을 중심으로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더라. 그러니까 판사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그런 문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게 네 생각이잖아.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집 책장에 성경책이 있어요. 저희 집 책장에 금강경도 있어요. 성경과 불경이 다 저희 집 책장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면서 불교 신자이기도 한가요? 그건 아니죠. 그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책의 생각, 그 책에 담겨져 있는 주장의 내용과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치즘의 이론적 기초죠. 나치즘의 이론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치즘을 담아낸 책입니다. 그 책이 합법적으로 팔립니다. 그 책이 저희 책장에 있습니다. 제가 나치즘을 신봉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판사는 실제로 이렇게 판결을 썼습니다. 1심 판사는 누구의 USB에 어떤 북한의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김일성은 우리의 수령입니다 라고 써 있으니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너도 이미 북한이 80년대, 90년대에 쓴 그 글을 가지고 너는 지금 2010년도에 북한을 추종하여 남한에서 민족해방 어쩌고 저쩌고 혁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추단합니다. 또는 또 하나의 방법을 쓰는데요. 뭐냐면 10년 전에 예전에 썼다는 메모를 가지고 와서 너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또는 10년 전에 이 사람이 쓰지 않은 누군가가 썼다는 문서를 가지고 와서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몰아붙입니다. 아니 10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어떤 책을 보고 이 책은 정말 감명 깊어 또는 누구는 정말 맞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지금 내 생각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과거의 것으로 10년 전의 것으로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내란 음모 사건의 1심 판결이 범한 가장 최초의 잘못된 전제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를 더 쌓은 게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형사재판에서의 원칙은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라고. 증거 없이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요. 재판을 하다 보면요. 실제로 사건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면 당신 이 문제는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A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분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확실히 A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당신 눈으로 봤어요? 당신이 들었어요? 아니면 그냥 추측한 거예요? 라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한 사실과 이 사람이 머릿속에서 그렇지 누가 누구의 사촌이고 누가 누구의 친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관계일 거야 라고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린 건 완전히 질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내란 음모 사건의 1심 판결은 추측을 사실로 바꿉니다. 즉 뭐냐면 여기서 유일한 증인이 이른바 국정원의 협조자라는 3년 동안 국정원과 거의 일주일에 2회? 새벽 3시에도 만나서 그것도 바로 옆 단지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자신의 대학 동문 선배인 국정원 직원과 만나서 시시때때로 지시를 받고 전해준 이 사람의 추측을 이 내란 음모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로 씁니다. 2013년 5월 11일 그리고 5월 12일 두 번의 이른바 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의 주요 당직을 가지고 있는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평소에 모이라 그러면 잘 모이는 평소에 전화 한번 하면 야 급해 빨리 와 이러면 아무리 늦어도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바람처럼 모였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이성윤이 추측을 하죠. 이 사람들은 뭔가 수십 년 동안 뭔가 조직 활동을 하는 사람일 거야. 그리고 저 사람도 딱 보니까 조직원이야. 알겠어. 당신도 보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성윤의 진술의 대부분은 뭐냐면 척하면 압니다예요. 척하면 압니다가 때로 바뀌기도 합니다. 원래는 척하면 압니다의 최초의 대상은 지금은 투병 중이신데 그 민주노동당의 정책의장을 하셨던 이용대 씨였어요. 그 이용대 처음에는 이 이른바 아로 조직의 총책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바뀝니다. 총책이 그 양반이 아닌 것 같아요. 이석기 의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130명이 이른바 아로의 조직원이라는 건 네가 어떻게 아냐? 추측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명시적으로. 무슨 추측이냐? 무슨 근거로 추측을 했냐?까지 물어보죠. 질문이 거기까지 가죠. 그럼 답을 이렇게 합니다. 운동 20, 30년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추측이 사실과 다른, 객관적 사실과 다른 추측이라는 것을 입증할 사항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 객관적 사실들은 증거 가치를 잃고 떨어집니다. 녹음 파일을 저도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울려 퍼진 녹음 파일을 듣는데 애우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애들이 계속 울어. 너무 시끄러워. 원래 시작하기로 한 시간이 한 30분인가 40분이 지났는데 시작을 안 해. 시끄러운 소리만 계속 나. 무슨 지하혁명 조직이 이렇냐 이거죠. 애들을 데리고 오는. 이게 자기가 혁명하러 가는데 이른바
내란 음모를 하러 가는데, 그런데 애들 들고 와서 나 애 봐야 되기 때문에 난 밖에 나가 있을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엉엉 우는 애를 데리고 거기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성윤의 진술은, 이성윤의 추측은 이런 객관적 사실의 증거 가치를 완전히 무로 돌리는 추측을 내놓고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윤의 추측만을 받아들이죠. 사실은 제가 그때 참석했던 분들을 그 사건 난 직후에 대부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지하혁명 조직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라고 그 판단한 몇 가지의 근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7개 분반으로 나눠서 토론을 했는데, 근데 그때가 밤이 꽤 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당신의 강연 중에 뭐가 기억나냐 물어보니까 그 중에 7개 분반으로 나눠서 토론을 하는 중에 몇 명씩은 꼭 나 졸았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솔직히 나 모른다. 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지하혁명 조직에서 졸 수가 있냐. 그게 허용되는 지하혁명 조직이라는 게 지하혁명 조직이냐.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객관적 진실들이, 그런데 이런 객관적 진실들이 이성윤의 추측에 파묻혀서 사라졌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1심 판결이 1심 판결이 가능하게 됐던 두 가지의 기초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렇게 됐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내란 뭐냐? 법조문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내란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참절이라는 건 이렇게 뚝 자른다는 거죠. 국토를 참절하거나, 즉 뭐 우리 무슨 도 공화국을 만들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한 행위를 내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란 음모라는 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음모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건 뭐냐? 헌법이나 국가기관의 권능을 정지시키거나 무력으로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은 2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느냐? 1961년 5.16 쿠데타. 대통령을 감금하죠. 그래서 박정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인가요? 만들어서 권력을 잡죠. 스스로 군대를 동원했죠. 탱크를 밀고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무력으로 헌법기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내란입니다. 두 번째 내란은 언제 있었느냐? 1979년 12월 12일부터, 그죠? 그리고 5.18을 거쳐서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전두환과 노태우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딱 2회의 내란입니다. 정확합니다. 쿠데타를 할 수 있을 만한 군사적 힘을 가진 사람이 나섭니다. 실제로 군사력을 동원합니다. 탱크를 밀고 들어가지요. 그래서 헌법기관을 감금합니다. 그리고 그 헌법기관을 대체하는 다른 위원회를 만듭니다. 박정희는 국가재건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전두환은 합수부를 만들어서 권한을 행사하다가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만들어서 국회를 대체합니다. 거기서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국보위 입법이라고 불렀죠. 한국의 헌법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일을 저지른 사람이 딱 이 세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자, 그런데 2013년 5월 11일과 5월 12일에 있었던 얘기는 뭐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필승의 신념으로 자기 초소에서 일을 잘해서 반드시 후대를 위해서 살아남아서 철통같이 단결해서 모이라고 하면 바람같이 모이고 사라지라고 하면 바람같이 사라져서 똘똘 뭉치자.
결국 이 얘기를 한 거죠. 결국 거기서 어느 한 지방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한 지방을 공화국으로 독립시키자는 얘기를 했나요? 안 했죠. 거기에서 군을 동원하자는 얘기를 했나요? 안 했죠. 능력이 없죠. 능력조차가 없습니다. 군을 동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재판이 시작될 때 이 130명이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 한 지방의 국가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근거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제시했냐면 2008년 우리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광우병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일하다가 구속된 한 사람이 그 강연을 들으러 와 있었다. 정말 멀고도 멀죠. 그런데 2013년, 근데 2008년 기억해 보시면 당시에 시민들이 청와대로 가자고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쓰죠. 네, 그 큰 그 컨테이너 4개를 갖다가 쌌습니다. 광화문 내거리에. 끝이죠. 그게 끝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헌법 기관을 뒤집을 만한 어떤 구체적인 폭동의 모의도 또는 그 생각조차도 그 모임에서는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이 사람들이 뭔가 했을 거야 하고 생각하고 그 무엇인가를 실행을 준비했을 것이라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구속된 중에 한 분이 그 한국의 인터넷망을 특정 시기에 혼란시키기 위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데를 가서 알아보려고 수첩에 그 전화번호를 써놨고 그 근처에 간 적이 있다. 그게 을지로 소공동에 있더라고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구속된 분께서 부인하고 애를 데리고 그 을지로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그날 간 거예요. 그날 가서 그 부인한테 백화점에서 가방을 하나 사주고 가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더라고요. 영수증을 보니까 가방을 하나 사주고 그리고 계속 같이 다니다가 이제 꼬마애를 데리고 부인이 화장실에 갔죠. 그래서 근데 화장실에 나왔는데 이 가족이 이산 가족이 돼가지고 갑자기 찾을 수가 없었죠. 어디로 나간지 못 찾아서 여보 당신 어디 있어? 전화를 했죠. 네. 이것이 인터넷을 유사시에 인터넷망을 흔들기 위한 준비다. 로 둔갑이 됐습니다.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들이 나왔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이게 무슨 폭동의 준비냐라고 해서 다 잘려나갔습니다. 다 잘려나갔습니다. 북과 연계, 공작금, 나중에 공작금이라고 그 압수해 갔던 돈은 결국 검찰이 증거물로 내지도 못했습니다. 사건과 관련성이 없잖아. 처음에는 북과 관련이 있다고 무슨 수원의 공중전화에서 북하고 무슨 연계를 했다고 공중전화를 다 감청한다고 하더니 결국 나중에 나온 건 뭐였냐면 검사가 마지막 그 구형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검사가 제 법대 동기입니다. 근데 그 검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북과 연계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처음에는 북과 연계된 조직이라 위험하다 이랬다가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니까 북과 연계가 없는 자생적인 혁명 조직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게 같습니다. 자, 모든 어떤 구체적인 실행 행위도 한 바가 없음을 그것을 시도한 바도 없음이 이미 재판 과정에서 다 늘어났지만 판사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2가지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그 책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다 천재됐지. 도서관에 책 있으면 그 제가 다 읽은 건가요? 그러면 정말 대단한 천재죠. 소지하고 있는 책자의 내용 그리고 이상윤의 진술, 추측 이것만 가지고 판결을 내죠. 법치주의는 어디서 무너졌느냐? 결국은 이겁니다.
그 법정에서 증거에 의해서,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재판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원칙이 무너지게 된 사회적 배경은 뭐냐? 그 사회적 배경은 뭐냐? 야, 저 사람들은 빨갱이잖아. 저 사람들은 종북이잖아. 저 사람들을 네가 옹호하면 너도 빨갱이야. 너도 종북이야. 가만히 있어. 이게 2012년부터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국정원이 대선에서 이기려고 만들어냈던 종북 공세의 현 실태죠. 누구도 와서 말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 아까 제가 첫 12년을 얘기했습니다. 에밀 졸라, 드레피스의 12년. 당시 에밀 졸라에 대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에밀 졸라가 드레피스가 맞다. 드레피스는 무죄다. 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당신은 왜 유태인을 옹호하느냐라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정치인들조차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에밀 졸라를 내가 옹호하면 내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옹호할 수 없다고 등을 돌립니다. 그대로 반복됩니다.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럽 사회에서 유태인, 한국 사회에서는 종북이죠. 빨갱이죠.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당시엔 유태인이 간첩으로 만들어졌고, 한국 사회에서는 누가 간첩으로 만들어지느냐? 사회적 약자들이 간첩으로 만들어집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죠. 아까 제가 1980년대 제가 경험했던 사건 말씀드렸죠. 예, 제1교포, 납북어부들, 지금은 탈북자, 그리고 언제나 깔려있는 건 사상이 불순하다고 정부가 의심하는 사람들인 거죠. 딱히 뭐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기도 합니다. 미국도 그러니까요. 황당한 일입니다만, 한겨레 신문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그 토요판 신문을 얼마 전에 냈습니다. 거기에 중앙합동 신문센터를 한국판 관타나모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소가 실제로 언론에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9.11 사건 직후인데 벌써 14년 전이에요. 폐쇄됐을까요? 폐쇄 안 됐습니다. 오바마가 집권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폐쇄를 못 시켰습니다. 재집권을 했는데도.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그 오바마 대통령 그 집권 이후에 특별히 조사한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미국 의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시 미국 대통령의 법률 고문을 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의 조언이 들어 있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자들에 대해서,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서 고문을 허용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21세기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허용되는 고문의 종류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에 20분 이상 담궈두면 안 된다. 물고문을 20분 이상 하면 안 된다. 참, 이게 법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21세기 미국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화이트 칼라, 백인 또는 미국 시민권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겠죠.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인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죠. 아직도 재판도 거치지 않고 구금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참 고생해, 변호인처럼 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실제 인물이 누구냐? 고영주라는 피청구인이 됐습니다. 재무장하지 말자 900만 명의 서명을 받습니다. 엄청나죠? 남의 것을 너 왜 훔치고 싶어 해? 라고 해서 생각을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헐.